네,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자수한 유병원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행적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또 포천의 한 빌라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전에도 주었습니다만은 용의자가 이제 뭐 붙잡혔지 않습니까? 이제 이모 씨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 살고 있던 이모 씨가 이제 용의자로 붙들렸는데 시신은 이제 뭐 남편의 두구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남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남성 한국인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경찰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49살 이모 씨로 추정을 했습니다. 변사자의 이렇게 신원을 확인한 걸 보면 어떤 뭐 특별한 단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문 검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살해 용의자인 지금 이모 씨가 외국인 남성이라고 해서 조금 좀 경찰이 혼선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내국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경찰이 지문 채취해서 이제 지문 데이터베이스 해보니까 포천에 거주한 남양주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다라고 밝혀졌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모 씨는 이 지금 용의자 이 씨하고 그 전에 가구 공장에서 한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를 했었고 이 공장 안에서 지금 두 사람 사이 어떤 불륜 관계가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아마 이 피살된 남성 보고는 아마 권고 사직 처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갔다고 그러고요. 또 지금 이 용의자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이게 애인이고 내연남이었다라고까지는 아마 경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이모 여인은 처음에 자신이 외국인 남성을 살해했다. 경찰에서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그 보이는 걸로 보면 충동,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좀 보이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단둘이 있는데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그 분노라든가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하는 그런 좀 증세가 보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저기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나는 지금 의구심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 사람들하고 상당히 많은 그 복잡한 관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 자기 집안의 남편이 먼저 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49세 된 이모 씨인데 지금 외국인이라고 했다는 부분은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범행을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8세 된 아들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동남아 쪽 그 방글라데시아인 그 아들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들을 방치하고 2개월 전 6월 4일 날 그 핸드폰, 자기 남편 핸드폰이 그 이후에는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2개월여가 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다른 그 49세 된 내연남을 살해를 해서 지금 올려놨다는 부분. 이런 걸로 봐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 애국인 하는 건 순간적으로 또 다른 범행이 좀 의심된다. 그래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살인이 사실 첫 번째 살인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당장에 집안에서 시신 두 구가 저렇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용의자가 뭐 추가 어떤 범행 가능성 이제 물론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집안의 시신을 저렇게 방치할 정도로 무모하고 용감하게 뭔가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거기다가 대체로 지금 치정 관계에 얽혀가지고 뭔가 남자 쪽하고 분쟁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살인에 이르렀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저게 지금 살인이 뭐 한 두세 건 정도 더 있다고 하면 저게 그냥 외국인이라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기억이 혼재돼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용의자 이분이 머리가 그렇게 치밀하거나 조직적으로 어떤 범행을 인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어디서 무슨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자기 머릿속에서도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백 팀장께서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이제 외국인 남성이라고 했다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남편과 관련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뭐 자연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기도 했었는데. 공황 상태에서 뭐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공황 상태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첫 살인을 한 이후에는 본인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한다든지 머리가 멍한 상태에 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사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붕 떠서 지금 살아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금 자신이 살인 범행을 안 저질렀는데 살인을 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금 감출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약간의 뭔가 공황 상태에서 지금 진술을 계속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경찰이 지금 이제 진술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아까 휴대전화 통화 내역 최후의 휴대전화 통화 시점이 언젠가 지금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피살된 내연남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랩으로 얼굴을 씌워보고 스카프로 목을 졸라서 지금 살인을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랩이나 스카프 같은데 이제 어떤 지문이라든지 유전 정보 채취해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 대강의 어떤 피살된 시점이라든지 살인 방법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히 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언제 살해했는지를 이모 여인이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제 보통 그러니까 공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공황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그 진술이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그 의도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외부에서 수사가 치밀하게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의문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이 씨가 완력이 좀 세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뭐 살인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잡힐 당시에 스리랑카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행적을 보니까 첫날 밤은 이제 노숙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스리랑카 그 남자 44살 그 사람과 같이 기숙사에서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렇게 이 용의자분 보면 정말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굵고 이렇게 건강한 신체 체격을 가진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가령 살해하고 이 다라통 안에 넣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두 번째 남성까지 어떻게 넣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 또 본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연락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동남아 남성들과 어떤 전화 통화를 하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대체로 아마 그 사람들도 내용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뭔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고무통이 평균 이제 80cm에 지름이 84cm거든요. 그럼 기희 남편의 시신이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장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위쪽에다가 두 번째 살해한 시신을 올린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물론 자기가 150cm 키에 굉장히 힘은 좋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사체가 담긴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건 아닌 게 비닐 상태로 지금 덮어놨거든요. 근데 다시 그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모 여인이 체포됐을 당시에 같이 있었던 스리랑카 출신 남성과의 관계라든지 또 공범 여부를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스리랑카인하고 이미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는 어떤 연인 관계 같은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앞뒤 전후로 보면 그 당시 공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다만 스리랑카인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도피하는 도구 내지는 사람으로 활용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리랑카인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줬느냐? 그건 역시 개인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쪽 사람들이 대부분 그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서 좀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섬유 공장에서 일을 했고 또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날 좀 숨겨다오라고는 안 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도와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변사자들의 시신을 이렇게 방한 고무통에 네. 이렇게 두는 그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의자 이 여성이 시신을 훼손할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치밀하게 어떤 시신 관련해서 증거 인멸할 생각은 못했고, 앞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지능 지수나 이런 것들이 정상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리고 굉장히 우발적이고 자기 충동적이고 성욕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 네. 그래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인에 이르게 하고 나서 이 범죄 현장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가 고무다란이 넣고 지금 이불로 덮고 이렇게 닫아두는 이런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던 것 같고, 또 아마 이게 뭐랄까 차량이랄까 어떤 전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조력자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8세 된 아이를 네.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네. 그 늦둥인데 아이를 시신 옆에 옆방이지만 방치를 하고 도망을 갔다는 부분으로 봐서는 치밀하지 못하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자포자기 형태도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놔두므로 울고 결국 그게 112 신고돼서 지금 이 사건이 전모가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계획 수사라든가 치밀한 그런 생각으로 그 살인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화가 나면 이렇게 자기 충동적으로 확 행동을 하는데 뒷일을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인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범은 좀 있을 걸로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뭐 여죄도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네. 뭐 그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오늘 아침부터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기에 범행 동기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성욕이 워낙 강해서 네. 내연남들이 워낙 많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끓다 보면 네. 사실은 그 남성들 간에서도 질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정에 얽히면서 어떤 충돌이 자꾸 생기고 예.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또는 뭐 남성 쪽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뭔가 여성을 좀 피곤하게, 용의자를 피곤하게 했을 때 그게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확 나면서 아마 순간적으로 어떤 범행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저런 케이스는 에모 콤플렉스라는 게 이제 저분에 꼭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간용으로 보면 에모 콤플렉스에 의한 성도착증 증세라는 게 있어요. 뭐 에모. 피약적- 외모. 외모 콤플렉스가 예, 있고 좀 성도착증 증세 있는 사람들 좀 피약적 가학적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그 상대방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 행동 조절 장애라는 게 이런 게 그냥 겹쳐져서 나오는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아이를 놔두고 도피한 점, 그다음에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동 조절 장애 내지는 성독착증이나 외모 콤플렉스에 의한 그 순간적인 범행,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외모 콤플렉스도 한몫했다. 이렇게 뭐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지금 이 씨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네. 상태고 좀 공황이라든지 좀 거짓 진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수사가 어떤 방향들로 또 어떤 근거들을 좀 잡아가면서 네. 진행이 돼야 될까요? 지금은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해야 될 거는 그 8세 된 아이 문제입니다. 예. 그 8세 된 아이를 이제 병원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 요양보호 기관에 지금 안치를 인계를 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심리치료나 트라우마가 앞으로 굉장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정확한 범행 동기나 그런 걸 이제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저런 증세로 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밝혀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회정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회정 씨, 자수한 유병원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 오늘은 지금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귀가시킨 이후에 이제 내부 이제 서류 검토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뭐 구속될 것 같습니까? 도피 은닉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불구속 불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은 그냥 불구속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이제 공신력 문제가 큰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공권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인데, 검사장이 공적으로 어쨌든 불구속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으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 사실 그 수사 초기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뭐 프랑카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유병헌 씨가 91년도에 구속할 때 사실은 검찰이
속여서 사실은 유병헌 씨를 출석시켰었거든요. 그때 참고인으로 잠시 그냥 간단하게 증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불렀다가 그냥 긴급 체포하고 피의자로 해서 구속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들이 결국은 이번 이제 수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말을 한 것은 어쨌든 한번 지켜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구속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실형 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종의 약속을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저는 좀 그 김경진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나온 이후에 행적,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유병헌 회장 측으로부터 받았다, 받지 않았다. 또 검찰에 자수하는 형태가 상당히 판박이형 자수.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 의한 그 쉽게 말하면 조율된 자수.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보통 6시에 일반 검찰청 당직실에 전화해서 자수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동반 자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양혜정 씨가 또 똑같은 형태의 자수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물론 그 법조인의 자문을 떠나서 금수원 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처음 진술받고 나오는 날 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마치 길거리에서 납치당하는 스타일로 지금 그 3명의 건장한 사람들한테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청 앞에서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통제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역력히 보이고요. 검찰에서 한 약속은 뭐냐면 범인 은닉 도피 혐의만 가지고 불구속 수사하겠다 자수했을 때. 근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엇갈리는 혼선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하루 전에 그 주진우 기자, 시사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어떤 리허설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통제된 걸로 보이는데 24일 날 저녁 6시 반에 유병헌 회장과 만나서 서로 안위 걱정하고 조심해라 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검찰에 들어가서 바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23일 이후에는 본 사실이 없다. 근데 이런 걸로 봐서 원래 보통 8.15 강복절 내 생일날 전전날은 보통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가장 머리에 남아있을 5월 25일 날 도망을 했는데 그 전날 만났다고 했는 진술을 검찰에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24일에 뭔가 있었다. 왜? 그날을 피해야만이 자기가 검찰의 추궁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마치 검찰에서 저런 형태입니다. 납치를 되는 듯한 전 모습 굉장히 놀라거든요. 나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통제나 감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하나 우려는 오히려 양혜정 씨를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고 나중에 집행유예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풀어줄 석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가급적이면은 구속 수사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파가 사실은 양혜정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거, 숨어 있었던 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백진영님 얘기한 대로 수사 끝나자마자 이렇게 떡대기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금수원 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 전날 조사받았던 김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금수원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수원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걸 조정하고 통제하고 말을 맞추고 이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백진영이 걱정하신 부분 중에 이제 혹여 구원파 내부에서 신변 위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 안에서 몇 달간 숨어 살았는데 여태까지 손 안 댔으면 앞으로도 손 안 댈 가능성은 크다. 이제 그런 점들에 비춰 봐서는 조금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불구속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 차남 유대균 씨, 장남 유대균 씨하고 같이 체포된 이제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 은신처 제공 한모 씨에 대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 겁니까? 아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럼 뭘 추가 수사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차명 재산들을 좀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도 지금 여기저기 관계되는 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장부들을 가져왔을 텐데 어차피 지금 유혁 씨라든지 김혜경 씨라든지 김필배 씨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차명 재산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좀 가르마를 탈 수 있을 텐데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대균을 상대로 해가지고 차명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보겠다. 그래서 하나씩 아마 이 어떤 금전의 흐름과 차명 가능성 이걸 조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